네, 대선 특집 뉴스바사삭 오늘은 좀 더 넓은 스튜디오에서 더 바삭하게 이슈들을 튀겨드립니다. 김종혁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 소영주 맥정치사회연구소장, 김준일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세 분 모시고 1시간 반 동안 대선 특집으로 좀 꾸며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잠 못 자는 님이 성지영 누구지 하셨는데 저는 MBC 성지영 기자입니다. 네. 먼저 12시 기준으로 현재 투표율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전국 투표율이 22.9%인데요. 지난 20대 대선의 같은 시간대 투표율보다 2.6%포인트 높습니다. 지역별로는 대구가 28.7%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고 전남이 15%로 투표율이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대구 경북의 경우에는 사전 투표율이 낮았고 이제 호남 지역은 이제 사전 투표율이 높았잖아요. 지금 본 투표에서는 정반대의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유 어떻게 보세요? 당연한 거 아닌가요? 뭐 이유랄 거를 분석을 할 수 있는 게 근데 원래 맨날 이랬어요. 맨날 항상 보면은 전남이 이제 투표율 1위들을 찍으면서도 사전 투표도 이제 많이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호남 쪽에서 좀 많이 했습니다. 이게 그 여론조사 같은 거를 해보면요. 민주당 지지자나 이제 이재명 지지자들이 사전 투표를 하겠다라는 비율이 한 60에서 70 나오고요. 국민의힘 지지자나 김문수 지지자들 물어보면 60에서 70에 본투표하겠다. 이게 이제 부정선거 음모론하고도 좀 어느 정도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투표를 굉장히 이제 선호하는 것 같고 저는 이제 다른 것보다도 지금 투표율이 지금 본투표율이 지금 2.6%포인트 지난번 대선보다 높잖아요. 같은 시간대? 네, 같은 시간대. 그러면 이제 1시부터 이제 집계가 같이 돼서 나오거든요. 사전 투표까지 다 합산이 되죠. 합산이 돼서. 그러면은 77.1% 넘을 수도 있겠다. 지금 같은 추세면은. 네. 게다가 8시까지 하잖아요. 오늘은 이제 이게 6시가 아니라 8시까지 하면은 지난번 대선보다 더 높은 투표율이라고 하면 지난번 대선도 어쨌든 거의 총결집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조금 더 이번 이제 투표의 성격을 대선의 성격을 내란 종식 그리고 이제 민주주의로 나아가는 어떤 뭐 계기 이런 걸로 좀 생각하시고 적극적으로 투표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지 않나 그리고 보수 진영에서도 포기하는 분들이 있지 않나 이런 우려가 있었는데 생각보다 다들 다 나오시는 것 같아요. 예. 사실 이번 대선 사전 투표율이 역대 두 번째로 높은 34.74%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최종 투표율이 어떻게 될까? 혹시 이번에 80% 벽을 넘을 수 있을까? 이런 얘기가 좀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그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역대 선거 중에서 제일 높았던 게 1987년 선거일 겁니다. 그때 이제 그 간선제에서 직선제로 호언철폐 뭐 직선제 쟁취해서 투표가 있었는데 그때 1로 3김 아닙니까? 노태우 그다음에 김영삼, 김대중, 김종필 정말 그때 아주 치열한 선거였거든요. 그때 투표율이 89.2%였어요. 그러니까 아마 이거는 89.2는 90%잖아요. 그거는 진짜로 어디 떠나가 있거나 중환자가 아닌 모든 사람은 다 와서 투표를 했다는 그런 정도거든요. 이게 선진국의 어느 나라에서도 이런 정도의 투표율은 뭐 거의 진짜 뭐 전체주의 국가 아니면 있을 수가 없고 그다음에 사실 우리나라 투표율도 엄청 높은 거예요. 다른 선진국들을 비하면 되게 50%, 60%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지금 굉장히 높은 건데 그럴 정도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민도라든가 정치 의식 이런 것들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80%는 사실은 그건 꿈의 숫자에 가깝다. 지난번 1987년처럼 엄청난 사회적 격변과 그다음에 군사정권 이후에 직선제 내가 내 손으로 투표할 수 있는 첫 번째 기회다. 5공화국의 시작이다. 이럴 때가 아니라면 그렇게 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라고 저는 봐요. 참고로 지난 19대는 77.2, 20대는 77.1%였습니다. 네. K 눈이 부시게님이 투표율 77에서 78% 이 구간이 나올 것 같은데라고 예상을 주셨는데 맥 소장님은 맥을 어떻게 짚고 계시나요? 저는 맥을 최근에 비슷하게 잡았죠. 77.8 정도. 77.8. 지난 대선보다 높을 것 같다라는 것이고, 그러니까 87년 직선제가 처음 시행됐을 때 80%대를 넘는 거 꿈은 이루어져야 꿈이기 때문에 80%가 넘으면 좋겠으나 사실상 어떤 투표의 흐름을 봤을 때는 한 78에 가까운 거기에 수렴되는 수치는 나올 거는 같아요. 이게 우리가 이제 사전 투표를 가지고 지금 전체 투표율에 대해서 예측을 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거는 좀 상관성이 없다고 보는 건 지난 19대 대선 때는 26%의 사전 투표율이었음에도 불구하고 77.2%의 전체 투표율을 보였고요. 아,
36.93%. 아니 그러니까 그 직전 직전에, 이제 20대는 이제 36점임에도 불구하고 네. 77.1%. 그러니까 그 직전보다 사전 투표율을 비교했을 때는 투표율이 뭐 크게 변동은 없다고 봤을. 그러니까 사전 투표율의 이 영향이 최종 투표율에 아주 크게 영향은 그냥 없더라. 없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들여다봐야 되는데 34%를 우리가 사전 투표를 했을 땐 최단기간 1,000만 명을 넘었었다. 그게 저는 좀 중요한 포인트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응징 심판 성격들이 1,000만 정도가 말하자면은 아주 집중해서 투표했다는 측면에서 전체 투표율을 저는 지난 대선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을 때는 이제 격차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좀 예측하는 게 맞지 않겠냐. 투표율은 저는 77.1은 훨씬 넘어서 77.8에서 78로 수렴할 것이다 그래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렇게 그 본투표장에 많이 나오는 게 과연 뭐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사실 논란이 좀 있을 수 있어요. 아까 김준일 평론가 얘기했듯이 그 대개 민주당 지지자들은 사전 투표를 많이 하시고 그다음에 그 정반대로 본투표는 그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많이 한다는 게 정설로 돼 있잖아요. 근데 이번에 그 사전 투표보다 본투표가 사전 투표는 지난번보다 한 2%포인트 정도 낮고 본투표는 2%포인트 정도 높아요. 그건 뭐냐를 생각해 보니까 일단은 그동안에 이제 국민의힘에서 계속 사전 투표에 좀 문제가 있어라고 계속 지적을 했던 것들이 사람들에게 어느 정도 좀 소구력이 생긴 것 같아요. 좀 아무래도 좀 찜찜해라는 생각이 좀 생긴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그래서 이 성격 만약에 진짜로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나중에 본투표를 하는 성향이 높다는 것들이 이번에도 그대로 관철된다면 김문수 후보 측으로서는 상당히 고무적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과연 분노 투표의 반영이냐 아니면 보수 결집이냐 이거는 조금 그렇게 한쪽으로만 그렇게 생각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투표율 관련해서 제가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면은 마지막으로 80%를 넘은 거는 1997년 대선이었어요. 그때가 이제 80.7%, 그 92년은 81.9. 그러니까 80% 찍다가 이제 계속 70%로 떨어졌고 지금의 모든 선거를 보면은 이제 2007년 정도가 가장 투표율이 낮았을 때예요. 2007년 대선 같은 경우는 63%였는데 그 이후로 투표율이 계속 오릅니다. 이거는 대선도 그렇고 총선도 그렇고 지방선거도 그렇고 투표율이 점점 오르고 있는 거는 전체적으로 보면 정치적 효능감이 투표에 대한 정치적 효능감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 사실은 그래서 투표율이 조금 더 오르는 거는 이상한 현상은 아니다. 이게 반드시 보수 결집만으로 좀 볼 수는 없다. 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떼스야님이나 홍 박사님은 평일에 있었던 사전 투표라는 점 다시 한번 지적을 해주셨는데 결국은 이제 지금 김종인 최고위원도 투표율에 따라서 유불리를 따지면 본 투표에 좀 많이 오는 게 국민의힘에 유리하다 이렇게 해석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이 투표율이 어떻게 유불리 기준 어떻게 보세요? 근데 이게 이제 이 선거의 전체 판을 봐야지 이게 그냥 뭐 투표율이 어떤 지역에서 높다 낮다 이런 부분들은 어차피 전체 합의 유권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번 선거는 어떤 성격을 띠고 있죠? 구도를 보시죠. 이거는 이 조기 대선이 생기고 이걸 초래한 쪽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였고 거기에 대한 심판의 성격이 강한 건 누구도 부인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심판의 성격이 있는 것이고 그러면은 방어를 하려고 막 이렇게 국민들이 막 쏟아져 나오고 있다? 그렇게 보기에는 좀 무리수가 있어요. 뭐 방어를 한다고 치면 뭐 TK나 뭐 PK 쪽에 보수 결집층이 많은 지역의 투표율이 다 말하면 한 1,100만이 다 한 명도 빠짐없이 나온다면 모를까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특히 TK는 사전투표율이 낮았잖아요. 그 본투표율은 높다는 것은 그런 성향을 늘 보여왔고 투표에 대한 인식 차이가 그냥 이런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이지 어떤 이번 구도를 뒤집기 위한 어떤 많은 어떤 투표 행렬은 아니다. 저는 좀 속사를 제가 자꾸 보라고 하는 것들은 단기간에 1,000만 명이 됐고요. 사전투표는 대부분 진보 쪽이 유리한 쪽이 6대4, 7대3으로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심판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근데 본투표는 양쪽 진영이 결집했을 때는 보통 51대 49, 52대 48을 봅니다. 그러면 이제 심판적 성격이 있을 때는 본투표의 전체 성향을 52대 48로 봤을 땐 그러면 어느 정도의 격차가 투표를 통해서 나타나느냐 이 부분을 봐야 되는 것인데 저는 본투표율이 높다는 것은 심판 성격이 높다고 봐요. 심판 대상은 국민의힘이고 결국에는 윤석열 정부를 좀 지지했던 층에 대한
어떤 이 심판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저는 국민의힘에서 이게 투표율이 높다고 해서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것들은 그냥 희망회로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대구 경북이 지난번보다 한 2% 포인트 정도 높아요. 그거는 대구 경북 지역은 아마도 보수 결집에 그런 효과가 있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아요. 그런데 부산 경남은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부산 경남은 별로 안 움직이고 있는 거고 지난번에 강원도가 강원도에서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 후보에 비해서 한 12, 3% 정도 더 높게 득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강원도가 완전히 보수 진영으로 넘어왔다고 그러는데 이번에는 비슷해요. 여기가 투표율이. 그런 거 보면 사실 뭐 저희 입장에서는 결집하는 게 좋기는 한데 그런데 지금 뭐 그렇게 내용을 따지고 보면 아주 즐거워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드네요. 지금 각 당에서 이제 선거 상황실 마련해 놓고 투개표 진행상 지켜보고 있는데 민주당 같은 경우는 마지막으로 공표된 여론조사의 흐름이 계속되고 있을 거라고 보고 이제 김민석 선대위원장이 정당 지지율 격차보다 조금 더 나서 안정적인 승리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밝혔고요. 장동혁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상황실장은 지금 역전이 시작됐다고 믿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데 판세 어떻게 보세요? 한 대선 20년 좀 넘게 봤는데요. 모든 2위 후보는요. 골든크로스가 났다고 합니다. 심지어 2007년에 정동영 후보 캠프에서도 이게 지금 우리가 한 20% 지고 있는데 지금 이 깜깜이 기간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에 골든크로스가 난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뭐 그냥 각 당의 입장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 그 마지막 여론조사 공표 금지 그때보다 약간 지지율이 살짝 좁혀졌을 것 같아요. 예, 이런저런 정보와 이런저런 상황과 이런 걸 다 종합해 봤을 때 그때보다는 약간 좁혀지지만은 이게 판세가 뒤집힐 정도로 크게 요동친 거는 없다. 그리고 저도 궁금해서 이제 여론조사 하시는 분들, 실제 하시는 분들 이제 그분들이 저한테 수치를 말해주지는 않으시죠, 당연히. 하지만은 이제 큰 틀을 여러분한테 들었거든요. 큰 틀에서 변화는 없다, 현재. 예. 제가 좀 뭐 단언컨대라고 말을 하기는 좀 쉽지 않지만 사실상 52대 48 구도가 고차가 돼서 진행될 거예요. 52라는 상수는 민주당이 가져갈 어떤 수치일 가능성이 높고요. 48을 가지고 지금 김문수, 이준석 등등이 좀 이렇게 배분을 하는 지금 상황으로 나타날 거예요. 그러면 그게 김민석 선대위원장이 얘기했던 지난 깜깜이 전에 나왔던 그 추세선이거든요. 그래서 그 추세선이 크게 벗어나지 않을 거고 구도를 깰 만한 깜깜이 기간에 이슈가 없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이재명 후보를 공격하고 네거티브를 했으나 전체적인 내란 심판이라든지 국정의 안정화를 바라는 국민적인 열망을 뭔가 깨트릴 만한 전환시킬 만한 이슈가 없었기 때문에 전 그 흐름이 그대로 가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들이 조금 더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아니요, 뭐 좀 있으면 다 나올 테니까 여기서 저희가 얘기하는 게 아니 그냥 관측을 하는 거잖아요. 네. 예측을 하는 거고 그 수치가 예를 들면 사전 투표나 본 투표나 근데 저는 사실은 사전 투표가 더 높을 줄 알았어요. 사전 투표가 더 높을 줄 알았는데 사전 투표가 2% 포인트 정도 낮은 거는 조금 의외였어요. 근데 그게 첫 번째 그 첫날 투표할 때 아침에 굉장히 높게 올라갔거든요. 가파른 속도로 네네.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거 봐라라고 했는데 두 번째 날은 첫 번째 날에 무슨 뭐 여러 가지 그 용지를 받고 밖에서 줄 서 있다가 밥 먹고 왔다느니 뭐니 막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사람들한테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 같아요. 이게 좀 찜찜한데 뭐 이거 확신을 할 수 없지만 이거 뭐 좀 제대로 관리 안 되는 거 아니야 여전히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둘째 날 투표율이 좀 낮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진짜로 응징 투표 초반기에 막 할 때 진짜로 뭐 사람들이 화가 나서 사전 투표하려고 막 나오고 있구나. 그리고 또 호남 쪽에서 이 어떻게 보면 계엄에 대해서 거의 경기를 일으키는 호남 지역에서 막 높은 걸 보고서 이런 현상이 확실히 드러나는구나 이렇게 봤는데 둘째 날 이게 좀 약화돼서 이건 뭘까 이런 생각을 해서 그럼 보면 사람들이 이제는 좀 시간이 지나서 다 관심이 없는 모양이구나. 아예 어차피 승부 끝났어. 이렇게 생각하나? 그래서 이게 투표율이 낮아지나? 그럼 본 투표율도 낮아지겠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오늘은 아침에 보니까 본 투표율이 또 올라가고 있어. 그래서 이거는 뭐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좀 봐야죠. 이제 나중에 결국은 어떻게 되는지. 표가 34% 기록한 거는
평일로 따졌을 때 평일이 아니라면 37%예요, 사실상. 그리고 여러 가지 여건상 초반에 막 이렇게 말씀한 대로 어마어마한데 이거 정말 응징 투표인데 맞아요. 첫날은 그런 분을 못 이긴 분들이 나와서 응징 투표 성격이 있었고 두 번째 날은요 평상시 사전 투표를 인식하고 있는 유권자들의 방식입니다. 사전 투표가 본인에게 투표의 효능감을 주잖아요. 일단 사전 투표를 하면 오늘 본 투표 날 공식 휴일이기 때문에 그걸 또 활용할 수 있고 그다음 직장인들이 또 편리성을 위해서 이 이틀날은 그냥 사전 투표에 그냥 평상적인 어떤 수준에서 이루어졌다. 그리고 평일이었기 때문에 다소 그 수치가 지난 대선보다는 좀 떨어졌으나 평일 여러 가지를 감안했을 때는 37%에 상회하는 수준의 그 투표율이라고 봐도 저는 무방하다고 봅니다. 뭐 짧게 하나만. 그러니까 뭐 다른 걸 떠나서 이제 부정선거 음모론 좀 그만 좀 얘기하자. 제발 민주주의를 위해서. 그리고 국민의힘 특히 좀 부정선거 음모론 말씀하시는 분들하고 좀 절연 좀 잘하셨으면 좋겠어. 이게 대한민국의 발전과 민주주의를 위해서 무슨 도움이 됩니까 정말. 예. 나도 그랬으면 좋겠어. 미라클님은 얘기하셨어요. 줄이 길어서 기다리다가 돌아가신 분들도 많이 계셔서 아마 본투표 날 참여했을 것이다라는 얘기도 하셨습니다. 그것도 합리적이시네. 공식 선거운동 마지막 날이 어제였는데 대통령 후보들의 마지막 유세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영상 준비했으니까 영상 잠시 보고 얘기 나눌게요. 내란을 끝낸 국민 승리의 날로 기록될 것인지 내란 세력이 다시 부활한 날로 기록될지는 오직 우리 모두의 실천과 행동에 달려 있습니다. 2004년 3월 28일 오후 5시에 제가 정치하기로 마음먹었어요. 정치를 해서 시민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아서 시민이 필요한 일을 반드시 해내겠다. 김문수가 만약에 국민의 선택을 다시 받게 된다면 내란 속에 윤석열이 상황으로 되돌아와서 이 나라를 다시 지배하게 되는데 여러분 이걸 용인하시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이기고 있습니다. 이제 정의가 이기고 범죄자들이 물러가고 있습니다. 아내를 사랑합니다. 깨끗한 공직을 유지하기 위해서 모든 절제를 다한 제 아내 법인카드를 불법으로 쓰지 않았습니다. 저와 국민의힘은 깊이 반성하며 국민의 뜻과 염원을 받들어 오직 국민과 나라를 위한 길에 나서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어떻게 계엄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 태극기 부대가 삼위일체로 대한민국을 다시 망가뜨리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공중파에서 언어성 폭력을 마음 놓고 짓거렸던 그 정치인은 바로 장애인을 가장 혐오의 대상으로 몰아세웠던 그 후보 아닙니까? 먼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어제 수도권 돌면서 표심을 호소하고 여의도에서 대선 유세 일정 마무리 지었습니다. 내란 세력 심판과 국민 통합 강조했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요. 저는 이번 선거 진짜 재미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후보들의 토론 수준도 정말 이게 도대체 동네 축구지. 아마 그 똘똘한 대학원생들 모여서 토론을 해도 저거보다는 훨씬 낫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고 그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지금 어떻게 보면 그 이전에 국민의힘에서 있었던 그런 토론 예를 들면 홍준표와 한동훈의 토론이라든가 김문수와 한동훈 토론 그게 오히려 훨씬 더 재밌었다. 오히려 더 국가의 미래에 대한 뭐 AI가 어쩌고 뭐 여러 가지 논란도 좀 있었던 토론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보기에는 이재명 후보는 조금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 김문수 후보 저 사람 무슨 자통당 아니야. 부정선거 세력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한 번에 다 보낼 수 있어.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고 또 이준석 후보에 대해서도 뭘 알겠어. 이제 아무리 그래도 이런 식으로 좀 쉽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재명 후보가 처음에는 저분이 그래도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그리고 당대표 경선 또 대선 후보도 나왔던 분이니까 만약에 토론이 시작되면 굉장히 차이가 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지난번 대선 토론보다 이재명 후보의 어떤 소구력, 설득력 이런 거 훨씬 더 떨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뭐 1위를 달리고 있던 후보의 그 능력도 그렇고 나머지 후보들이 주장하는 바도 그렇고 그래서 토론 자체가 너무너무 재미가 없었고 그리고 국가의 미래를 어떻게 만들어 가겠다라는 것들에 대한 얘기 그런 거 거의 없더라고요. 그냥 뭐 내란 세력 종식합시다 이렇게 하고 뭐 우리 후보 같은 경우는 저는 아내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뭐 이런 얘기들 이게 둘 다 사실은 국민들 보기에는 굉장히 갑갑했을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뭐 갑갑할 것까지는 아니고요. 이재명 후보나 민주당 입장에서는 내란 세력을 종식하고 그다음에 정말 일상을 회복하자 이 두 마디만 했어도 되는 선거였어요. 사실상 이번 선거의 구도 자체가 정말 12월 3일 날 평온한 일상에서 웬 날벼락으로 불법 비상계엄을 해서 대통령이 파면돼서 생긴 선거잖아요. 그러면 국민의힘에서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상 후보를 내지 말아야 된다는 말에 변명 여지는 없을 만큼 그런 구도였어요. 그래서 저는 이재명 후보가 얘기하는 부분들은 지금 국민들이 바라는 그런 부분들을 환기시켜주는 부분에서는 정확하게 요점만 말씀하신 것 같고요. 사실 국민들이요. 이게 정치적 언어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사실 180일을 윤석열 이 파면 아니 탄핵 세력을 옹호하는 사람들에게 시간을 도둑맞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국민 개개인이. 왜 소중한 일상 180일을 그 내란을 일으킨 대통령 때문에 다 도둑맞습니까? 그러면 내 시간 돌려줘. 내 시간 훔쳐간 당신들을 내가 투표로 심판하기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이게 뭐 정치적으로 내가 진보다 내가 보수다가 아니라 내 잃어버린 시간에 대한 어떤 응징, 심판. 이거는 투표로밖에 못하잖아요. 물리력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저는 그런 성격들이 전반적으로 깔려있다고 봤을 때는 이재명 후보가 마지막 피날레를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신 게 아닌가 저는 좀 판단이 됩니다. 4명의 후보의 이제 연설을 우리가 짧게 봤는데 굉장히 특징적인 거를 MBC가 잘 잡아냈다. 편집은 역시 MBC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제가 이제 이번 대선이 2007년하고 굉장히 비슷하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게 꼭 지지율 격차만 얘기라는 게 아니거든요. 무슨 얘기냐면은 그때 2007년의 대선 때는 여기서도 이명박을 얘기하고 저기서도 이명박을 얘기하고 모두가 이명박을 얘기했어요. 정동영 캠프에서도 이를테면은 BBK 얘기하면서 이명박 꼬꾸라질 거다 얘기를 하고 뭐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를 보면은 김문수 후보는 이재명 얘기를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본인 얘기를 해야 되고 본인의 비전을 얘기를 해야 돼. 물론 네거티브로 얻는 것도 있죠. 근데 이게 한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뭐 파도 미담 파파미 뭐 클린한 뭐 이런 후보다 이런 거를 했지만은 기본적으로 이재명에 대한 공격으로 계속 갔고 이준석 후보도 이제 저기에서는 이제 막판에 대해서 보수표를 가져와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김문수 후보를 공격했지만은 줄곧 이재명 후보를 공격을 했잖아요. 뭐 그게 일부 성과도 있었지만은 기본적으로 모두가 이재명만 얘기했던 선거다 이 선거는. 그래서 2007년과 매우 흡사하다라는 건데 제가 굉장히 좀 깊이 그러니까 항상 유의 깊게 보는 지표가 하나가 있어요. 네. 하나는 그 정권 교체론과 정권 연장론 이게 이제 어떻게 나오느냐 그거를 알기 쉽게 이제 만든 게 보기 쉽게 만들어 놓은 게 여론 M이라고 MBC가 만들어 놓은 게 있거든요. 이거를 이제 검색해서 보시면 알겠지만은 모든 메타 조사에 모든 여론 조사를 다 합쳐 가지고 이거에 대한 전체 평균이 어떻게 나오는지. 그런데 지금 이 6월 첫째 주에 정권 교체론이 58.4, 정권 연장이 38, 모름이 3.7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김문수 후보의 40%를 못 넘을 거라고 보통 다른 방송에서 얘기를 한 게 정권 연장이 40%를 넘은 조사 거의 없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정권 교체로는 58. 이게 지난주보다 심지어 떨어진 거예요. 60 가까이 됐다가 지금 떨어진 거거든요. 그런 걸 종합적으로 감안해 봤을 때 이번 성격은 어쨌든 이재명 후보가 얘기했던 내란 종식 이게 주류다. 그러니까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아니 근데 그 내란 종식이라는 단어가 주는 파괴력은 저도 아는데 그리고 뭐 비상계엄에 대한 충격 그런 게 있으니까 근데 이재명 후보가 아니더라도 누구라도 똑같은 얘기할 수 있어요. 그거 민주당에서 어떤 후보가 되든 간에 그런 얘기 못 합니까? 똑같이 내란 종식 그거 정권 교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왜 이재명이 되는지 이재명이 다른 후보와 다른 차별점이 뭐가 있는지 그리고 자기가 그렇게 오랫동안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무슨 당대표 대선 후보 해서 이 정도의 정치 경력을 쌓았으면 도대체 국가의 미래를 어떻게 끌고 가겠다는 것인지에 대한 그런 얘기를 들어본 기억이 없어요.
그래서 도대체 이재명이 아니라 다른 그게 무슨 뭐 박재명이든 최재명이든 그게 아니면 다른 무슨 누구죠? 그 경기도지사 김동연 지사든 아니면 김경수 전 지사든 똑같은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차별화가 뭔지를 도대체 이분이 그런 정도의 정치 경력을 가지고 우리한테 제시하는 게 뭐지라는 게 없었다는 거. 그건 똑같이 이제 김문수 후보도 사실은 뭐 같은 비판을 해야 되는데 뭘 제시한 걸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뭐 가정사라든가 난 깨끗한 사람입니다. 청렴한 사람입니다. 뭐 나는 이재명이 아닙니다. 나는 범죄인이 아닙니다. 이거 외에 사실 나는 미래를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를 사실은 역시 마찬가지로 못 들었던 것 같고 유일하게 뭐 이준석 후보를 볼 수 있는데 이준석 후보는 본인이 젊다는 것 외에 그 외에 뭘 그렇게 내세웠나 사실 거기도 별 게 없더라고요. 아니 모두까기는 제 전공인데 그렇게 다 가져가시면 아니 어떻게 제가 합니까? 보니까 지금 이제 오늘 투표에 가서 보니까 실제로 이번 대선의 시대 정신이 뭐였지? 그러니까 이번 시대 정신은요 내란 정식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우리 김정일 체육회에서 얘기하는 게 맞을 수 있죠. 그런 비판 포인트는 있는데 선거라는 게 구도 싸움이 명확하면요 인물에 대한 평가들을 그렇게 쉽게 하지 않습니다. 뭐 이번 선거는 구도의 선거지 인물의 선거가 아니에요. 지난 대선이면 서로 인물 간의 평가를 하기 때문에 돌이켜보면 그 후보들이 내가 뭘 할 것이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했었어요. 뭐 윤석열 후보도 그랬고 이재명 후보도 그랬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있어서 그런 인물적인 부분을 부각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게 4월 4일 파면 이후에 즉각 60일 이내에 치르는 선거이기 때문에 그럴 인물적인 어떤 정책을 보여줄 시간은 짧았다라는 점에서는 사실 보면은 김문수 후보는 본인 사람은 정치 역정이 있잖아요. 그런 거는 국민들이 기본적으로 다 평가를 해버린 거예요. 이준석 후보도 본인이 이번에 동탄에서 당선이 되기 전에 10년간 여러 가지 젊은 정치인으로 활동했던 걸 인식이 있는 것이고 이재명 후보는 이번 세 번째 도전입니다. 그리고 지난 대선에서 따지고 보면 보여줄 수 있는 건 다 보여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인물평가에 대해서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국민들에게 보여줬으면 좋겠으나 구도 자체가 이번 판은 내란 정식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의 누가 더 이 내란 부분들을 깔끔하게 씻어내고 국민들의 일상을 회복시키냐 그 판단이 선택의 기준이 됐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비판에서는 조금 후보들이 자유로울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오후 1시 기준으로 현재 투표율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전국 투표율이 62.1%입니다. 네. 지금 사전 투표를와 합산한 수치거든요. 그래서 지금 지역별로는 전남이 74.1%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요. 가장 낮은 투표율은 부산이 58.1%로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사실 이재명 후보가 어제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서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대법원 쪽에 저한테 직접은 안 오지만 소통들이 일부 있잖아요. 사람 사는 세상에 그게 없을 수 없거든요. 제가 들은 바로는 빨리 정리해 주자였다고. 빨리 기각해 주자. 깔끔하게. 그랬다고 하는데 그런데 어느 날 바뀌었다. 산전수전 다 겪었는데 이번 일은 정말 황당무계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있고 전체 법원을 불신하거나 폄하하면 우리 사회에 손실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긴 했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사법거래 의혹 자백한 셈이다라고 공세에 나섰어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이재명 후보께서 김어준 씨 방송에서 그냥 편하게 얘기하신 것 같은데 사실상 예전에 우리 민주당의 박지원 의원께서도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그 대법원 판결 나오기 전에 내가 여기저기 확인해서 들은 바로는 무죄다. 그냥 파기환송이다 그거잖아. 아니 파기환송이 아니라 이걸 기각한다 그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수준인 거예요. 사실상. 여기저기 뭐 대법원이나 법조와 관련된 사람들의 정보를 들은 바로는 그걸 이제 소통이라고 표현했겠죠. 사실상 기각시킨다고 이렇게 했는데 그런 내가 들은 바는 다른 결과가 나와서 산전수전 겪은 나로서는 의외였다. 본인도 법조인 출신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를 판단했을 때 상식선에서 이걸 파기환송한다는 게 말이 되나라는 얘기들을 아마 그 자리에서 하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마치 무슨 뭐 대법원과 뭐 이재명 후보 간에 무슨 뭐 내통 있는 거 아니야 이런 비판은 너무 침소봉대하는 것이고요. 사실상 대법원이 뭐 따지고 보면 아쉬웠겠어요. 이재명 후보에게 당시
무슨 그런 내용들을 보고하고 그러겠습니까? 그런 조금 뭐 말이 나와서 비판의 소재는 될 수 있어도 이걸 너무 침소봉대할 일은 아니다 그래 봅니다. 저는 뭐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요. 이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신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한 게 아니라 사실상의 사법 거래나 재판 거래를 자백한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생각을 해보세요. 그 소통이 있었다. 뭐 사람 사는 세상이니까 소통이 없었겠냐. 그러면서 깔끔하게 정리해 준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있었다. 아니 지금 대법원이 피고인에 대해서 앞으로 향후 재판이 어떻게 내린 그 재판 결과 결정이 어떻게 내릴 거라는 것을 미리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게 어떻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그리고 본인들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과거에요. 박근혜 전 대통령 때 박근혜 전 대통령과 양승태 대법원장이 왜 구속됐습니까? 그 재판거래 사법거래인데 그게 뭐냐면 징용 판결과 관련해서 외교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이거 조금 재판을 좀 뒤로 연장해 주세요라는 얘기를 해서 그게 사법거래라는 이유로 구속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국가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서 그것도 정권과 사법부가 얘기를 했다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서 그 대법원장을 구속시킨 그런 민주당이 여기서 그 자기 본인의 문제를 가지고서 대법원에서 그걸 깔끔하게 정리해 주겠다라는 얘기를 있었다라는 거를 그렇게 발언한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다. 그게 무슨 그냥 의견을 전달한 것일 뿐이다. 백현동에 대해서 협박이 있었다는 것들을 그건 그냥 단순한 의견 표시에 불과하다고 얘기하는 것과 그게 뭐가 다릅니까? 그리고요. 역설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그때 우리 헌법재판소 논쟁 계속 있을 때 그게 어떻게 될 것이냐에 대해서 만약에 김문수 후보가 내가 헌법재판소와 소통이 있었는데 그쪽에서 5대 3이나 4대 4로 기각될 거라고 그랬는데 근데 나중에 8대 0으로 나왔다. 그래서 내가 굉장히 황당했다. 이렇게 얘기하면 민주당 가만히 있을 겁니까? 당장에 사법 거래했다고 재판 거래했다고 펄펄 뛸 거 아닙니까? 그러면 도대체 문재인 정부 때 양승태 대법원장은 그런 식으로 구속시키고 그다음에 이번에 만약에 이렇게 헌법재판소와 관련해서도 입장을 바꿔놓고 본다면 지금 이재명 대표가 한 얘기가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우스꽝스러운 얘기인지 어떻게 보면 자기 혐의 고백을 하는 것인지 그건 뭐 분명하다고 생각해요. 뭐 논란의 소지가 있는 발언이고 일단 뭐 요 얘기는 요 발언에 대해서는 좀 잠깐 뒤로 하고 선거 막판에는 좀 그 진영 논리가 강한 데는 좀 출연을 안 하면 좋겠다 이 생각이 들어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유시민 작가도 김어준의 뉴스공장 나가가지고 지금 설란현 여사 얘기했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자기들 지지자들이 센 데가 가면은 약간 붐업이 돼가지고요 실수가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 유시민 작가도 그랬고 지금 이 얘기를 굳이 이런 식으로 해야 되나 이게 지금 논란이 될 거를 알고서 한 건지 아닌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그런 거를 좀 조심했으면 좋겠고 빨리 기각해주자 깔끔하게 이런 기류가 있었다라는 걸 전해 들었으면은 이게 정말로 법원의 얘기를 그대로 전한 건지 아니면은 이런 류의 얘기들을 또 수집해가지고 누군가가 정보보고성으로 올리면은 그거를 그 기정사실로 받아들일 가능성도 있거든요. 이거는 그래서 약간의 회색적인 영역에 현재까지는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그래서 법원이 밝혀야 되는데 법원이 또 이거를 밝힐 리도 없고 참 난감한 문제가 됐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김문수 후보는 마지막 선거 운동 날 굉장히 바빴더라고요. 제주 거쳐서 부산, 대구, 대전, 서울에 이르는 경부선 상인선 따라서 국토 종단 유세를 벌였습니다. 서울시청 광장에서 마지막 유세를 했는데 보니까 한동훈 전 대표도 보이고요. 또 이제 배우자 설란현 여사, 뭐 딸, 사위, 손자, 손녀까지 다 함께했어요. 이낙연 전 총리도 함께했었고 마지막 유세 어떻게 보셨습니까? 유세요? 네. 김문수 후보 유세는요. 뭐 열심히 노력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뭐 저는 좀 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었다. 선거라는 것들이요. 절박함으로 모든 후보들이 나서는 것이고 한 표 한 표 호소하는 거 당연한 것 같아요. 근데 아쉬운 것들이 김문수 후보가 저렇게 열심히 종단을 하면 뭐합니까? 때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나서서 김문수를 지지합니다. 이렇게 해버리면 종단을 100번을 해도요. 안 돼요. 그래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민의힘이나 김문수 후보의 앞길은 철저히 이번 대선에서 차단했기 때문에 조금 빛바랜 어떤 선거운동이지 않았을까 그렇게 평가합니다.
뭐 이렇게 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어요. 과거에도 있었고 뭐 경부선을 타네, 호남선을 타네, 뭐 상경하네, 하행하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이게 수능 전날에 전과목 들여다보는 거랑 되게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약점이 수학이 약하다. 그런데 이게 지금 수학책에 펼쳐놓고 집합만 보고 덮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뭐 국어도 이제 시 단원만 하나 보고 덮는 거고 영어도 문법 잠깐 보고 덮는 거고 그래서 이게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그만큼 절박함을 좀 보여준 거 같고 국민의힘은 마지막에 이제 모든 경선 주자들까지 다 모여가지고 막판 유세를 했잖아요. 뭐 큰 절까지 또 하시더라고요. 그놈의 절은 왜 이렇게 많이 하는지 절 좀 그만해라 좀. 어쨌든 그만큼 이게 절박하다 이번 대선이 지금 그렇게 좀 보는 것 같아요. 예. 근데 김 후보가 사실 어제 제주 4.3 그 평화공원 참배를 했는데 일부 유족들이 이제 그 고용노동부 장관 청문회 당시에 4.3 사건을 명백한 남노당 폭동이라고 말한 것에 대해서 사과를 요구했거든요. 근데 이제 김 후보가 거기에 대해서는 사과를 명확하게 하지 않고 대신 이제 양관식 추리닝 폭삭 소가수다 제주를 배경으로 한 넷플릭스 드라마였죠. 이제 양관식 추리닝 입고 유세 현장에 나타나서 이거 정작 해야 할 사과는 안 하고 뭔가 제주에 그것만 취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왔거든요. 가장 그게 김문수 후보가 가진 한계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사상이나 가치 자체가 자유통일당에 있었던 몸담았던 그 신념을 버리지 못했어요. 저는 그 4.3 폭동 얘기를 하니까 제주는 4.3이요 생명 같은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입장을 정확하게 밝히지 못하는 부분들은 김문수 후보가 이번 선거를 제주도에서는 포기했다고 보는 것이고 두 번째 리박스쿨이 생각나요. 리박스쿨과 김문수 후보의 관계성. 리박스쿨이 대표적으로 이승만 박정희에 대한 어떤 업적을 뭐 이렇게 교육시키고 좋은 점들을 부각시킨다고 하는데 제주 4.3을 폭동이라고 봅니다. 이게 김문수 후보와 기회를 같이 한다고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아무리 본인이 부인한다 하더라도 저는 김문수 후보를 인식하는 국민들은 이미 그냥 극우 성향이 있는 후보다라고 저는 좀 이렇게 판단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저는 열심히 그 경부선 상행에서 왔다 갔다 하면 뭐 할 거예요. 득점 포인트가 없잖아요. 예, 뭐 저한테 물어보지 마시고 김종혁 그거에 대해서 아니 부산, 대구, 대전, 서울로 이렇게 올라왔잖아요. 근데 지금 그거는 뭐 그 이전에 사전 투표가 너무 낮았기 때문에 그러면 굉장히 불안감 같은 게 있으니까 그래서 경부선 축을 탄 것 같고요. 거기서 뭐 결과적으로는 지금 그쪽에 투표율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나름대로 전략적으로 뭐 잘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게 뭐 얼마나 결론적으로 결과에 영향을 미칠지는 그건 두고 봐야 되는 거지만 나이가 제일 많잖아요. 뭐 70대 중반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보기에도 뭐 철봉을 많이 해서 그러신지 하여튼 굉장히 그 젊은 사람들도 하기 힘들 정도의 그 무리한 그 스케줄을 소화하고 있는 건 사실이었고 그다음에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도우셨잖아요. 뭐 그것도 뭐 나름대로는 참 전략적으로 맞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결국은 뭐 수도권에서 승패를 보고 싶은 생각인가 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지난번 선거 때 경기도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한 5% 정도 이겼어요. 그리고 서울에서는 5% 정도 졌거든요. 그러니까 이 투표 인구가 제일 많은 서울, 경기 이 지역을 어떻게 그 소구력을 가지고서 끌어다니느냐 이런 게 중요하니까 뭐 나름대로 전략을 세운 것 같고 김문수 후보는 우리 원래 본거지인 우리 이 라인 그 PK, TK 라인 여기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한 것 같고 각자의 필요에 따라서 적절한 그런 선택을 한 것 같습니다. 제주 4.3 사건 짧게 말씀드리면은 이제는 좀 이런 대한민국의 역사적 비극적인 거를 이제는 조금 더 이상 논쟁거리로 삼지 말고 이념 논쟁거리로 삼지 말고 넘어서자라는 말씀을 좀 정중하게 드리고 싶어요. 김문수 후보가 이제 과거에 또 자유통일당 좀 극우랑 손을 잡아서 막말을 하신 것 같은데 그때 당시에 제주도 인구의 11%가 죽었습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처음에 물론 이제 남노당에서 일부 이제 봉기가 있었고 그거에 대해서 동조를 한 부분도 있겠지만은 전체적인 내용은 이거는 도저히 못 살겠다. 완전히 섬 자체를 미군정이 봉쇄를 하는 상황이고 그 상황에서 학살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할 것 없이 그냥 다 그냥 기관총으로 모아놓고 운동장에 모아놓고 그냥 다 학살을 한 사건이에요. 제주도에서는 이게 엄청난 어떤 트라우마거든요. 이제 그런 대선 후보급쯤 되고 공당 정도 됐으면 이런 거 가지고 좀 시비 걸지 말자.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는 마지막 유세 현장을 대구 경북을 찾았어요. 전통적인 보수 지역인데 TK를 찾아서 계엄 세력도 포퓰리즘 세력도 아닌 나를 찍어달라 이렇게 호소를 했고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 같은 경우는 서울의 지하철역들을 찾았거든요. 하나하나 뭐 구의역에서 김군 그 사건이 있었던 구의역이라든지 이제 해화역이라든지 또 강남역 이렇게 차례차례 찾으면서 마지막 유세 가졌는데 유세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보수의 심장이라고 불리는 대구로 간 게 좀 유의미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마지막 유세를 대구에서 후보들이 하진 않고 대부분 수도권에서 해요. 서울에서 하고 뭐 전통적으로 이제 광화문 광장 중심으로 이제 하거나 젊음의 거리 뭐 강남이나 신촌으로 가는데 그러니까 지금 보수표가 절실한 거죠. 이게 막판에 이준석 후보의 전략은 처음에 중반까지는 이재명 후보를 집중적으로 공격하다가 마지막에는 이제 김문수 후보 표를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차별화를 많이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수의 미래가 이준석인 거를 좀 봐달라라는 거를 한 것 같고 권영국 후보는 뭐 계속 이제 노동 문제 그리고 사회적 약자 문제를 얘기를 했으니 이런 부분들이 뭐 일관성 있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을 거고 특히 이제 이준석 후보의 그 3차 토론에서의 발언이 좀 기폭제가 된 것 같아요. 거기에서 좀 강하게 차별화를 하면서 본인의 존재감을 좀 더 드러내려고 한 게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는 처음에 출범식을 홍대에서 했잖아요. 네. 홍대에서 한 것은 내가 젊은 사람들을 대표하는 후보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한 것 같고, 근데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대구에서 마지막 피날레를 장식한 거는 뭔가 내가 기대를 언덕이 있어야 되는데 결국 여기를 내가 기대해야겠구나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고 이제 본인 태어나기 서울에서 태어났죠. 근데 부모님이 아마 부모님이 이제 그쪽 분들이시니까 또 보수 지역이니까 앞으로 내가 여기를 근거로 해서 이런 지지를 기반으로 해서 내가 국민의힘이 아니라 우리 당이 보수의 정통이다라는 것들을 강조하기 위한 그런 씨를 뿌리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이재명 후보, 김문수 후보, 이준석 후보, 권영국 후보 네 분만 봤을 때는 가장 전략적이지 못한 사람은 김문수 후보예요. 이제 마지막 일정이 메시지가 없잖아요. 그냥 절박함, 다 흐른다. 이건데 이재명 후보는 성남에서 본인의 정치를 처음 시작했던 뭐 정치적 고향에서 시작해서 초심을 생각하고 마지막은 여의도 광장에서 말하자면은 12월 3일날 국민들이 이번 조기 대선을 있게 만들었다는 내란 세력에 대한 심판을 마무리를 해서 알파 오메가를 찍었단 말이에요. 본인에 대해서. 권영국 후보는 여성 말하자면 노동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역에서 발생했던 그 조금 불민스러운 안 좋은 이 참사에 대한 메시지를 남겼고 이준석 후보는 제가 봐서는 마지막 그 3차 토론회 때 본인이 중도 확장이 막혔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보수의 심장인 대구로 가서 여기에서 말하자면 보수의 씨앗으로서 나 키워주세요. 라고 할 수밖에 없는 일정이었어요. 사실상 3차 토론에서 본인의 그런 조금은 아주 혐오적이고 그 수습이 안 되는 발언들을 하고 나서 중도 확장이 막혔거든요. 그러면 이재명 후보 표라든지 중도에 있는 청년층의 표를 가져와야 되는데 누구도 이제 이준석 후보에 대해서 그 표를 안 주니 보수에 달려가서 그래도 저 좀 키워주십시오. 라고 그냥 읍소하는 일정이었다라고 봤을 때는 그나마 전략적이었다. 근데 김문수 후보 일정은 저도 제가 일정팀이었으면 그런 일정은 안 짰을 것 같아요.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이 어제 청계천을 찾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부산, 울산, 진주 잇따라 좀 방문을 했어요. 김 후보를 지원을 했는데 이 두 전직 대통령의 움직임이 TK, PK 표심에 도움이 되는 걸로 보시나요? 그럼요. 아니 어쨌든 그러니까 TK에서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인기는 아직도 있고요. 그리고 뭐 인기라기보다는 약간의 향수 내지는 안타까움, 뭐 동정심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굉장히 잘했다 이런 거보다는 아유 근데 뭐 너무 공격을 받아서 온갖 얘기 뭐 사실이 아닌 걸로도 공격받고 대통령 하다가도 쫓겨나고 엄마 아버지도 다 총탄에 그 돌아가셨는데 그 딸이 말이야 뭐 이런 식의 어떤 그런 정서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대구 경북 지역에 있는 분들한테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이분이 움직이는 것들이 그 어느 정도 결집하는 데는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근데 또 뭐 어떤 생각이 들면 그 옆에 이제 유영하 의원이 계속 쫓아다니잖아요. 근데 뭐 유영하 의원이 그 지역에서 출마하겠다. 그러니까
그 대구시장이나 경북지사나 뭐 이런 것들도 생각하고 있다는 소문들도 있어서 아 이거 어떻게 보면은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이제 밖으로 이렇게 나오게 해서 본인도 뭔가 좀 정책 이득을 얻는 거 아닌가. 그리고 뭐 또 이렇게 선거운동 해준다는 명목도 있으니까 그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는 건 사실이죠. 근데 이제 저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렇게 그 뭐 국민들한테 박수를 받고 이 퇴임한 대통령들 아니잖아요. 이명박 전 대통령은 부정부패 혐의로 감옥에 갔다가 사면돼서 오는 건데 국민들한테 조금 부끄러움이 없는 대통령이지 않았을까. 그래서 저는 이명박 전 대통령은 선거에 도움도 안 될 뿐더러 그 세가 얼마나 있는지도 모르겠고요. 다만 박근혜 전 대통령은 대구 지역에서는 결집에 큰 도움은 될 거는 같아요. 어느 정도 선에서는. 근데 다만 전체의 득실을 따졌을 땐 마이너스다. 대구에서는 플러스. 하지만 전체 중도층이나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게 국민의힘은 그냥 파면 혼성 듀엣이에요. 박근혜 전 대통령도 파면당했고 윤석열 전 대통령도 파면당했는데 그 파면당한 대통령들을 마치 버젓이 뭔가 자랑스러운 대통령으로 선거운동에 한다. 저는 그게 중도 국민들의 입장에서 득이 될까요?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대구는 한 2를 얻었다면 중도층이 10을 잃었기 때문에 마이너스 8 정도는 될 것 같다.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것 좀 그만 좀 했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뭐 솔직히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큰 틀에서 보면은 전직 대통령 파리,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뭐 경북에 가면 박정희 정신을 모든 사람이 다 얘기하고요. 경남에 가면은 노무현 정신 얘기하고 호남에 가면 김대중 정신 얘기하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과거에 다들 묶여 있고, 예, 물론 이제 호감을 얻으려는 그건 알겠는데 언론도 맨날 그거를 막 이제 또 부각시켜 주면은 옛날 얘기만 계속해요. 대선이라는 게 좀 미래를 얘기하고 지금 문제를 얘기하고 해야 되는데 여기에다가 이제 네거티브까지 하니까 이게 한 발자국도 못 나간다라는 거고. 대선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전직 대통령들이 지원 유세도 나오고 하기도 그래요. 하고 한데 말씀하셨던 대로 이분들이 참 불행인데 우리나라 대통령이 온전히 퇴임해가지고 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참 안타깝다. 개인적으로 안타깝고 부끄러운 일이기도 한데.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청계천에 가요. 그러면 이제 청계천 만들었잖아요. 그러면은 평소에 김문수를 안 좋아하던 사람이 맞아. 저 당의 전전전 대통령은 이명박이었는데 청계천을 만들었으니까 김문수를 찍어야 되겠네. 이렇게 메커니즘이 사고 회로가 돌을까요? 그런 건 아니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김문수한테 호감이 있는 사람들이 그냥 가는 거고 그래서 큰 표에 사실 플러스 마이너스도 되지 않을 거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좀 미래를 얘기하자. 전직 대통령 파리도 그만하고 전직 대통령들도 그만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네. 전직 대통령 파리 난 저는 전적으로 동의하는데 그 사실 우리나라만의 특이한 현상이에요. 그 외국에 그런 건 없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가 되면 민주당 같은 경우는 다 봉화마을 내려가잖아요. 그리고 뭐 양산에도 내려가고 그 전직 대통령 뭐 살아계신 분이나 돌아가신 분이나 가서 거기서 무슨 갑자기 무슨 성령 뭘 받는다 그러나요? 뭐 받듯이 은총을 받듯이 뭐 은혜를 받듯이 그렇게 하는 거. 그다음에 또 우리 쪽 보수 쪽에서는 뭐 어떻게 해서든지 박근혜 대통령을 만나려고 하고 이명박 대통령을 만나려고 하는 것들. 그게 뭔가 좀 다른 나라들의 사례를 비해 본다면 뭐 조금 어색해 보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본인이 이 시대에 나는 어떻게 대한민국을 이끌어 가겠다라는 건데 그런 가치라든가 논리라든가 비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시하는 것보다는 과거의 대통령들의 어떤 권위라든가 그 인기라든가 향수 이런 것에 기대서 본인을 치장하려고 하는 것들 이것들은 좀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거는 뭐 김준일 평론가하고 전적으로 거기에 동의를 해요. 지금 이제 또 한 명의 전직 대통령이 오늘 오전에 서초구 자택 인근 투표소에서 본 투표를 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남색 정장 차림이었고 이제 김건희 씨가 하얀색 재킷 차림으로 오늘 오전에 투표소의 모습을 드러내는 장면이 지금 사진으로 나와 있는데요. 이제 투표 마친 윤 전 대통령 부부한테 이제 검찰 조사 언제 받을 건지 또 이제 기자들이 물었는데 대답을 하지 않은 채 투표소를 떠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근데 저 사진을 보면 네. 국민들이 분통이 터질 것 같은 게 웃음이 나오나? 그러니까 아까 활짝 웃는 모습 보고요. 저는 국민들이 정말 뭐라도 있으면 던지지 않았을까 생각할 정도인데 이번 대선이 왜 치러지죠? 본인 때문에 치러지지 않습니까? 최소한 표정 관리는 해야죠.
근데 그런 거 아랑곳하지 않아요. 제 생각에 여전히 조금 이 자기 인식 자체가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현실 감각도 없는 것 같고 객관화도 안 된 것 같고 여전히. 그래서 저는 뭐 투표를 하러 나온 것까지는 뭐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그게 어떤 상황이 허락하는 한 투표는 해야죠. 그래도 저렇게 활짝 웃으면서 뭐 대단한 일을 지금 본인이 하고 있는 양 참 답답할 노릇이다. 분통이 터진다. 그런 말씀 드립니다. 아 옆에 김종혁 최고가 한숨을 푹쉬셔가지고 아니.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은 저 사진 한 장이 정말로 그 두 사람의 캐릭터를 잘 보여주는구나 저는 딱 그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은 그냥 좋은 거야 마실 나가는 게 바람도 세고 뭐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부정선거 음모론 그 영화 보러 간 것도 오랜만에 서초동을 벗어나서 동대문까지 가니까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러니까 캐릭터가 제가 보기에 매우 단순해요. 그냥 단순하고 마음이 편하고 우리 김건희 씨는 또 자숙하는 척 하는구나. 예전에 뭐 학력 위조 있을 때도 뭐 제가 내조만 하겠으나 그러면서 눈을 45도 아래로 깔면서 이렇게 자숙하는 척 하다가 국정 거의 농단급에 가까운 이런 거 했잖아요. 그냥 또 이제 수사 앞두고 자숙하는 척 하는구나 그 생각이 들더라고. 뭐가 됐든 국민의힘에 뭐 저것 때문에 국민의힘 지지자 김문수 지지자가 안 찍거나 그러진 않겠죠. 그런데 참 이 투표의 성격을 다시 한번 환기시켜주는 역할은 하는 것 같네요. 예. 근데 소름 돋는 게 김건희 씨도 살짝 웃음기를 띠는 사진이 보여요. 저는 저 두 부부 정말 소름 끼친다라고 국민들 생각할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좀 너무 과한 것 같아요. 그렇게까지 얘기하는 거. 아니 근데 저는요 이 조기 대선이 그냥 대선을 치르고 민주당이 집권하는 걸 넘어서서 국민들의 이 아까운 시간과 대한민국의 이 엄중한 시기의 이 경제를 6개월 동안 정지시켜 놨잖아요. 그러면은 본인들 책임이 없을까요? 저는 그래서 이거는 개인적인 국민적 시각에서 너무나 분통이 터져서 하는 소리예요. 그거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얘기하시는 건 너무 악마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강력히 비판을 했었고 그리고 그 비상계엄이 있을 때 당장 이분들을 출당시켜야 된다라는 한동훈 대표와 함께 최고위에 있으면서 그런 주장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쫓겨났어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보수에 얼마나 괴멸적인 타격을 줬는지를 계속 페이스북에서도 얘기하고 비판을 해왔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표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안 하면 또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그럼 나오는데 우리가 부모님 상에서도 그 상가에서도 웃을 때가 있어요. 그런 모습을 찍어놓고 아버지 상가 어머니 돌아가시는데 너 웃고 앉았다라고 비판하면 그 사람 아주 말종되는 거예요. 근데 저게 제가 알기에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분이 전 대통령이라는 분이 저런 표정을 지을 때 있잖아요. 민망하고 쑥스러우면 저런 표정 지어요. 자기가 할 말 별로 없을 때 괜히 뭐 웃는 표정 짓는다고요. 저게 뭐 좀 우습게 생각해서 뭐 니들 한번 나 때문에 치르는 선거 한번 재밌게 치러봐라는 그런 표정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뭐 그냥 미소를 짓든가 뭐 믿는 뭐가 좋겠습니까? 자기는 대통령께서 쫓겨나갖고 지금 나와서 지금 투표하고 앉았는데 그게 좋아서 웃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까지 비판을 받아야죠. 잘못된 비상계엄을 했고 그리고 김건희 여사는 뭐 지금 보면 수사도 받고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그건 그대로 비판 받아야 되지만 뭐 얼굴 표정 하나 가지고서 웃었다. 그러니까 너 나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너무 과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과하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저처럼 생각하는 국민들도 있기 때문에 저는 국민의 일반적인 어떤 감정을 좀 전달하는 입장에서 얘기했다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저는 나쁘다고 얘기한 건 아니고요. 그냥 캐릭터가 좀 드러난 것 같다. 이렇게 분석을 한 거예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 그냥 해맑으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지금 윤 전 대통령이 지난 주말에 사실 정광훈 목사의 집회를 통해서 또 김문수 후보를 지지해달라 이렇게 호소문을 공개했잖아요. 그래서 그 호소문 공개한 것 때문에도 국민의힘 내부에서 김용태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지난해 대통령 탄핵 반대 당론 채택했던 것을 무효화해야 된다. 이런 얘기하니까 윤상현 공동선대위원장이 비대위원장으로서 선거 승리를 위한 고육지책이라고 하더라도 우리 당의 뿌리와 정체성이라는 선을 넘어서는 안 된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한동훈 전 대표가 우리 당의 정체성은 불법개혁 옹호가 아니라 불법개혁 저지어야 한다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아니
지금 보면은요, 그동안에 저희가 주장했던 대로 가고 있잖아요. 부정선거 이거 계속 끌고 가면 죽습니다. 라고 계속 얘기했더니 그걸 단절을 안 하다가 막판에는 지금 뭐 김문수 후보가 목소리까지 녹음을 해서 사전투표 하세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사전투표 하세요. 라고 얘기하는 것은 부정선거 그 위험 없으니까 알아서 하십시오. 괜찮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민주당 지지자들은 사흘 동안 투표하는데 우리는 하루 동안 투표해서 되겠냐. 뭐 그런 거고요. 그다음에 윤석열, 김건희 그 두 부부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부분과 빨리 출당하고 절연시키고 그다음에 관계를 끊어야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거 안 하고 질질질 끌려다니다가 급기야는 저분이 그것도 전광훈 목사 집회에서 대리인을 통해서 김문수 후보를 지지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아니 그러면 중간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화가 나서 우리 김문수 후보 찍어 주겠냐고요. 그러니까 그냥 누가 얘기한 대로 아니 저분은 진짜 그 보수를 괴멸시키려고 아주 작정을 한 사람인가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화가 나죠. 그러니까 이제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는 분들 우리가 몇 면이 한번 따져볼까요? 그 파면당한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하여서 정광훈 씨, 그 다음에 자유통일당 후보 사퇴하고 또 지지선언 했죠. 최근에 부정선거의 어떤 전도사라고 할 수 있는 황교안 후보도 김문수 후보를 지지한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부정부패로 구속됐던 이명박 전 대통령, 국정농단으로 파면당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 뭐 하나 온전한 분들이 지지선언을 합니까? 심지어 저는 황교안 후보가 그 부정선거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지금 살아오신 분인데 그분이 사퇴하면서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면 안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 것까지 다 받으면서 도대체 어떤 새로운 대한민국을 얘기할 수 있는지 저는 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마지막에 정광훈 씨 집회를 통해서 김문수 후보를 지지해줘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고맙긴 하지만 또 나라를 생각해서는 조금 좀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있다 좀 말씀드립니다. 네, 뭐 특별히 언제 말이 없습니다. 예. 네, 그럼 여기서 잠깐 MBC 라디오 개표 방송 광고 영상 보고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백을 할까 말까? 안 돼. 점심은 김치찌개냐 제육이냐. 진짜 별것 아닌 선택으로도 하루 기분이 왔다 갔다 하죠. 근데 어떤 선택은 기분이 아니라 나라의 미래를 바꾸잖아요. 내가 살아갈 세상 직접 선택하셔야죠. 6월 3일 최욱과 함께 제대로 한 표 찍어봅시다. MBC 라디오 대선 특별방송 최욱과 함께해요. 네, 오늘 MBC 라디오 개표 방송은 오후 7시 35분부터 진행하고요. 최욱 씨가 진행합니다. 지금 보고 계신 MBC 라디오 시사 유튜브 채널에서 보실 수 있으니까 함께 해주시기 바라고요. 역시 선거 방송은 MBC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선거 방송은 MBC, 네. MBC 라디오. 네, MBC 라디오. 제가 출연합니다. 네, 맥주 소장님이 본인이 출연하는 나온다. 네, 개표 방송도 함께 해주셨으면 하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투표율 궁금해하셔서 오후 1시 기준 현재 투표율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투표율이 62.1%입니다. 각 지역별로는 서울이 61.2%고요. 경기 61.6%, 전남이 74.1%로 가장 높고 부산이 58.1%로 가장 낮습니다. 대구는 59.3%, 인천 60.1%, 충북이 61.2%고요. 세종이 67%예요. 대전은 62.1%. 제주가 60.3%입니다. 제가 또 어디 말씀 안 드렸죠? 강원이 63.3%, 경북 61.8%, 울산이 60.5%, 광주가 71.6%, 전북이 71.8%, 네, 충남 60.3%, 울산이 60.5%입니다. 서울에서 가장 높은 투표율이 노원구예요. 62.7%고요. 가장 낮은 곳은 강남구입니다. 57.4%로 지금 집계돼 있습니다. 원래도 그렇죠. 되게. 네네. 이모라 님이 이거 합산된 거냐고 하셨는데 네. 맞습니다. 사전투표랑 합산된 수치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지금 보면은 조기 대선이 이제 치러지기까지 여러 변곡점과 사건들이 있었는데 사실 대선이 짧았지만 또 파란만장했어요. 네. 경향신문이 표가 움직였다. 6.3 조기 대선 전국 흔든 5장면을 꼽았는데요. 이제 5개를 꼽아보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출마 선언, 그리고 이재명 후보의 대법원 선고와 파기환송심 재판 연기, 국민의힘 대선 후보 교체 파문,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정선거 영화 관람,
이준석 후보의 성폭력 발언 재현입니다. 이 5장면이 이제 변곡점이 되셨다고 보시는지 좀 동의하십니까, 김준일 평론가? 이게 뭐 크게 보면은 이게 변곡점이 된 게 맞죠. 그러니까 뭐 이재명 후보 파기환송 뭐 이 재판 이거는 일단은 뭐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에 영향을 줬다기보다는 그냥 이재명 후보가 못 나올 수도 있다. 이거에 대한 민주당 지지자들 진보 진영의 좀 위기감이 굉장히 좀 많이 좀 고조된 상황이었던 것 같고, 한덕수 국무총리 출마 선언하고 국민의힘 대선 후보 교체 파문, 이거는 뭐 사실상 같은 맥락으로 보면 될 것 같은데, 이게 뭐 김종혁 최고도 계시지만은 국민의힘 얘기를 들어보면은 김문수 후보 초반에 특히 선거 운동이 제대로 안 되는데 이게 결정적인 영향이었어요. 그러니까 한덕수 총리를 옹립하려는 사람들은 아예 선거 운동을 제대로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뒤에는 좀 했지만은 굉장히 이게 여러모로 국민의힘의 어떤 제도적 그 시스템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불신을 갖게 한 이런 거고, 윤석열 대통령 부정선거 영화 관람은 속된 말로 선대위원장, 명예 선대위원장 줘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뭐만 있으면은 이게, 그리고 이제 요 즈음이 이제 1차 토론이 있었고 뭐 이렇게 그런 거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나왔었던 뭐 이재명 후보를 공격했던 김문수 후보나 이준석 후보의 그런 말들이 다 묻혀버리는 게, 그러니까 이걸로 그렇게 된 거고, 이준석 후보 성폭력 발언은 다른 거보다도 이준석 후보 지지율에 영향을 직접적으로 줬을 것 같아요. 뭐 이렇게 보면은 한 최소한 1, 2% 포인트는 까먹었을 거다, 이것 때문에. 그래서 10%가 만약에 안 된다면은 최종적으로 이것 때문에 이게 결정적인 이유가 될 것 같다, 그렇게 봅니다. 네. 저도 뭐 잘 뽑은 것 같아요. 저도 한 2가지를 크게 뽑았을 때는 5월 10일 날 날치기 사태, 그 국민의힘 경선일 때요. 저는 그때 후보를 바꿔치기 하려고 했을 때, 그리고 보수 당원들에 있어서 그게 바로잡아졌죠. 저는 이때 이미 판이 국민의힘의 확장성을 잃었다라고 저는 좀 판단이 됐고요. 이준석 후보 이 혐오 발언, 여성 혐오 발언에 대한 이것도 이번 선거판의 구도를 조금은 바꿨다. 본인에 대한 어떤 지지율이 하락하는 결정적인 요인이 될 수 있었으나, 사실상 이준석 후보가 가지고 있던 이재명 우리 민주당 후보 측의 표를 가져가는 거, 그다음에 김문수 후보 측의 표를 가져가는 이 현상들이 3차 토론회에서의 그 발언만 아니었으면 지속됐을 가능성이 커요. 그러면 권영구 후보 자체도 매우 그냥 토론회에서 신스털러로 끝났을 수 있었던데, 이준석 후보의 발언으로 있어서 표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는, 그리고 또 권영구 후보한테 가는 그런 현상들을 가져왔던 결정적 장면이고요. 전체 5가지를 관통하는 하나의 단어가 윤석열입니다. 이준석 후보 발언 빼고요. 나머지는 다 윤석열이에요. 사실 보면 처음에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출마도 그 뒤에는 윤석열이 있지 않았냐. 그다음에 그 대법원의 파기환송 이례적이었죠. 이걸 선거에 개입하려는 거 아니에요. 이것도 윤석열의 어떤 그런 여러 가지의 내란 세력들의 좀 작업이 있지 않았냐라는 의심을 품게 하는 대목이었고요. 50 사태, 날치기 사태도 이건 따지고 보면 친윤 그룹들이 본인들의 후보를 옹립하려는 과정에서 이것도 그 뒤에 그런 윤석열의 그림자가 보였다. 부정선거야 당연히 영화 관람한 거는 직접적으로 윤석열 이 전 대통령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이번 국민의힘의 선거는요, 그 뒤에 커다란 그냥 돌덩이를, 윤석열이라는 돌덩이를 안고 지금 끝까지 뛰는 격이 돼버렸다. 좀 그래 봅니다. 딴 건 모르겠는데 그 이재명 대표에 대한 대법원에서의 파기환송이 그게 무슨 보수 진영의 어떤 뭐가 있었다라는 식으로 얘기하시는 건 받아들이기는 참 곤란하네요. 그렇게 얘기하려면은 그 이재명 대표가 본인 입으로 얘기했던 무슨 깔끔하게 정리해 준다고 얘기했던 그 무슨 소통이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그 부분은 그냥 의견을 전달한 것이거나 누가 그렇게 얘기했을 것이다라고 얘기하면서 대법관들이 10대 2로 판결을 내린 거를 무슨 그것이 보수 정권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서라고 얘기하는 건 저는 전혀 가당치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대충 다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게 사실이고, 이것에 대해서 기본적인 시작이 된 것은 물론 12월 3일 날의 비상계엄,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그 4월 3일의 헌재 판결. 이게 결국은 큰 틀이죠. 이 큰 틀인데 여기 하나 빠진 게 지규현 판사의 구속 취소 결정. 사실 이거는 이게 판을 굉장히 많이 흔들었어요. 그래서 사실 저희 당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이
그 구속 취소에서 나옴으로써 물론 저는 개인적으로는 현직 대통령을 탄핵이 되기 전에 구속하는 것이 옳으냐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이에요. 그거는 헌법재판소가 빨리 결정을 내려서 그 신분이 그 민간인이 된 다음에 구속을 하든지 하는 것이 훨씬 더 그 법적 안정성이라든가 헌정 질서의 혼란을 덜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뭐 그거는 판사가 발부를 했으니까 어쩔 수 없는 거고. 근데 이것을 지기현 판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석방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무슨 그 이전에 날짜로 계산을 했었는데 구속 산일을 이것을 시간대별로 계산을 해서 갑자기 풀어줬기 때문에 그 이후에 모든 게 뒤죽박죽 돼버린 측면이 있어요. 만약에 대통령이 구속이 된 상태에서 그 선거가 치러졌다면 아마도 그 국민의힘에서도 거기에 맞춰서 사전 준비들을 쭉 했을 거예요. 근데 이분이 나온 다음에 갑자기 발언하기 막 시작하니까 다들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우리에서 나오는 어떤 호랑이를 보는 것 같은 이런 느낌들이 있어서 그게 이 선거에 있어서 굉장히 큰 영향을 많이 미쳤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조기 대선의 시작과 끝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좀 이게 대표적인 이제 시작이 발단이고 그리고 대표적인 신스틸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아니었나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까지 최고 득표율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51.6%로 가장 높았어요. 최대 격차는 이명박 전 대통령으로 22.5%포인트 차이였는데 이번 선거 이제 득표율이 어떻게 될지 이제 좀 예상을 해볼 수 있잖아요. 네. 관전 포인트 뭐라고 보세요? 저는 뭐 관전 포인트는 구도 싸움에서 우리가 앞서되기 전 52대 48이에요. 52가 이재명 후보일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이제 김문수 후보가 48 내에서 48이 이제 그 유지하려는 쪽이 48일 거예요. 이번에는 심판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에서 어떻게 보수층이 나눠 가져가느냐. 그리고 보수에서 이탈하거나 유보하거나 아니면 포기하거나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48이 줄어드는 수준에서 유지된다면 저는 일단 상수로 51을 봅니다. 이재명 후보를. 그다음에 나머지 48에서 김문수 후보가 40대를 기록할 수 있느냐. 제가 앞서도 얘기했지만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대다수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뭐 부정선거 음모론이라든지 내란에 대한 어떤 옹호라든지 이런 축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조금은 합리적인 판단을 보수층 내에서 했을 땐 김문수 후보에게 적극적인 지지를 보내기 쉽지 않아서 30%대를 기록할 것 같고요. 나머지가 이준석 후보는 두 자리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서 대략 분화가 되면 52 이상의 이재명 후보, 30% 중반의 김문수 후보, 그 다음에 한 7, 8%, 10에 못 미치는 이준석 후보 정도로 아마 득표를 이루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뭐 큰 틀에서는 비슷한데 이게 제가 다른 방송에서 오늘 아침에 했던 거는 이재명 51, 김문수 38, 이준석 9 그리고 이제 권영국 후보를 포함해서 나머지 2 정도 뭐 이 정도 예상을 했어요. 근데 지금 아마 이준석 후보 표가 좀 더 빠져가지고 김문수 후보한테 조금 더 갔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39에서 40까지도 좀 나올 것 같고 어쨌든 근데 이게 왜 제가 이제 이런 예측을 하냐면은 그 전에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전에 있었던 것들을 좀 종합해서 보면 그런 것도 있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정권 교체와 정권 연장 이거를 물어봤을 때 지금 6월 첫째 주에 정권 연장이 38이에요. 이번에는 특히 이제 이게 비상계엄이라는 사태가 있기 때문에 이 정권 연장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선이 있거든요. 비상계엄은 내란을 동의하느냐 안 하느냐로 입장이 갈리기 때문에 이게 이 한계를 넘기가 매우 어렵다. 김문수 후보가 전체적으로 그런 거를 감안했을 때는 이제 박근혜 후보의 51.6을 넘을 수 있을지는 조금 간당간당하다. 그 안팎이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거 패스하면 안 돼요. 아니 이거 뭐 사실 저는 뭐 당에 네, 소속된 사람으로서 저희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 건 분명하고 그렇다고 해서 그거를 뭐 너무 희망적인 희망 고문하면서 없는 수치 만들어내서 얘기하고 싶지도 않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좀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어렵고 그다음에 그 격차를 최대한 줄이려고 노력을 해왔던 건데 이게 지금 본투표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그래도 희망을 가져볼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저는 뭐 거기서 그냥 가름하겠습니다. 저희 질문 하나 드리면 3이 가능할까요? 4가 가능할까요? 자꾸 물어봐요. 아니, 자가 가능하죠. 네,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아, 네. 근데 오늘 투표에서 좀
주목하는 지역이 있으세요? 왜냐하면 김용태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대구 경북 지역의 투표율 80%, 득표율 80%가 목표라고 공언하기도 했고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번에 특히 PK 지역에 좀 공을 들였기 때문에 좀 지지율을 40% 넘길 수 있을지 이런 걸 관전 포인트로 꼽기도 하더라고요. 김용태 비대위원장 얘기하세요. 그게 역대로 보면요, 그 대개 호남 지역에서는 보수당이 한 10몇 %대 그 80몇 %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한 80몇 %, 국민의힘 한 10몇 %고, 그다음에 영남 지역에서는 대개 이제 한 20몇 %, 그 민주당이 한 20몇 %, 그다음에 국민의힘이 한 70몇 %. 근데 이제 PK 같은 경우는 그게 조금 더 수치가 올라가고 20대 후반대로 올라가고, 그러니까 TK 같은 경우는요. 뭐 그렇게 아니죠. 틀렸다. PK 같은 경우는 민주당이 좀 더 올라가고 네.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김용태 우리 비대위원장이 얘기하는 것은 80%대 80%라는 거는 진짜 희망사항이죠. 그렇게 되기가 쉽지는 않아요. 쉽지는 않은데 뭐 그렇게 되면 가능할까? 왜냐하면 TK를 다 합치면 호남 광주 전남북 광주를 다 합친 것과 TK하고 비슷비슷하더라고요. 그러면 이걸 상쇄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하고, 그다음에 PK에서 우리가 어느 정도 앞서면 그러면 수도권에서 열세를 뭐 만회할 수 있지 않느냐 뭐 그런 주장인 거죠. 예, 뭐 이번에 그러니까 이제 TK 대구 경북에서는 지난번에 이재명 후보가 22% 정도 했는데 민주당에서는 뭐 35%까지 좀 희망을 했지만은 30% 안팎이 될 것 같은데 30% 조금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한 28에서 29 정도 될 것 같고, 부산 경남 같은 경우에는 지금 45%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뭐 이제 더 한때는 여론조사들 보면은 김문수 후보보다 지지율이 더 나온 이재명 후보가 더 나온 것도 있었어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원래 회귀하거든요. 이게 막판에 되면은 보수 결집도 있고 뭐 찍던 대로 찍는 사람들이 있어서 40%는 전 넘길 것 같다. 이번에 이재명 후보가 40% 넘기는데 45%는 부산 경남에서 좀 힘들 것 같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그런 거를 지난번에 어쨌든 이런 거를 다 감안해 거의 0.73% 포인트 차였잖아요. 특히 서울에서도 5% 포인트 차로 윤석열 후보한테 일관되게 지면서 이게 이제 그 표차밖에 안 난 거거든요. 0.73인 이게 표차가 나면서 진 거거든요. 이번에는 거의 모든 지역에서 다 오르거나 여유 있게 조금 득표를 가져가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져요. 네. 뭐 TK 부분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사실상 TK를 무시하는 겁니다. 어떻게 80%가 다 모두 얻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뭐 기대를 할 수는 있겠으나 현실적으로 어렵고요. 저도 말씀한 대로 이 보수의 결집이 일어났다는 것은 이재명 후보 위주로 일어나지는 않겠죠. 김문수 후보에 대한 결집도가 강하기 때문에 처음에 얘기했던 30%를 TK에서 넘겠다라는 목표보다는 조금은 떨어질 것 같으나 지난 대선보다는 그래도 상당수 유의미한 결과가 있을 것 같고요. PK가 저는 좀 여러 가지로 지금 계속해서 지켜보고 있어요. 투표율이 좀 더뎌요. 저조해요. 생각보다. 그럼 뭐냐면 부산 지역 불경 쪽의 이 보수 투표 방식이요. 굉장히 좀 유동적입니다. 호남하고 좀 비슷해요. 민주당이 못했을 때는 호남이 질책하듯이 부산도 질책을 하거나 아니면 호남은 투표를 유보하거나 포기하는 경우가 있듯이 부산도 투표를 유보하거나 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불경이 대표적으로 보수층의 샤이, 그다음 쉐임 이런 보수를 좀 이렇게 나타내는 그런 지역이라고 봤을 때는 샤이 보수와 쉐임 보수가 지금 현재 적극적으로 투표에 참여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제가 이제 투표율을 80%를 상회하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보는 것이고, 이게 불경이 그렇다는 것은 수도권에 분포한 샤이 보수와 쉐임 보수가 또 그와 비슷한 성향을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불경 쪽이 그런 현상들이 나타났을 때는 불리한 거는 국민의힘 쪽이에요. 어차피 그 지형 자체가 국민의힘 쪽에 표를 주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재명 후보 측에서는 투표를 많이 해야 되나 그런 현상이 나타났을 때는 또 거기에서도 우리가 목표한 민주당의 결과치를 얻을 수 있겠다. 좀 그렇게 분석이 됩니다. 또 하나 관전 포인트 중에 하나가 권영국 후보가 과연 얼마나 얻을 것이냐예요. 사실은 보면은 과거에 그 노동당 혹은 뭐 정의당 뭐 진보당 뭐 여러 가지 이름으로 있었지만 권영길 후보 같은 경우는 정말
그 10%뭐 이래가면서 그 진보 전성시대 노동당 전성시대를 구가하는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계속 쪼그라들어서 심상정 후보가 지난번에 한 2점 몇 프로 얻었어요. 2.3 정도. 예, 뭐 그래서 2.5 안 넘는 수치를 얻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어떻게 보면 그 전통 있는 찐 진보다라는 그 권영길 후보 그 권영국 후보가 이준석 후보보다 훨씬 못하잖아요 지금 그 실질적으로 여론조사 나오는 거 보면. 그러면 이번 선거 끝나고 나면은 아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그 진보 진영 아주 원래 진보 진영에서는 고민 좀 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권영국 후보 저는요 한 2에서 3 사이는 나올 것 같아요. 정확하게 이준석 후보한테 갈 표를 상당 부분 직접적으로 수혜를 받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준석 후보의 표 구성을 보면 거대 양당의 어떤 여러 가지의 그 극한 대립을 싫어하는 층들이 이준석 후보를 선택하는 상당한 수가 많거든요. 투표장을 보이거든요. 그러면 원래 그렇게 이준석 후보에게 이준석 후보가 좋아서가 아니라 양당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싫어서 투표를 해야겠고 이준석 후보는 찍으려고 했는데 3차 TV 토론 이후에 그 여성 혐오 발언에 대한 발언과 그 이후의 사과의 방식들이 영 탐탁지 않은 사람들은 그러면 이 양당에 싫어하는 그 말하자면 그 분노를 권영국 후보에게 투영해서 투표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준석 후보한테 갈 게 한 1.1에서 한 2가 정도 넘어가니까 그러면 지난 심상정 후보 수준도 가능하지 않을까 봅니다. 저는 좀 냉정하게 보면은 3%대는 3%는 못 넘길 거라고 보고 3%가 중요한 거는 그래야지 다음 대선에 또 이제 나올 수가 있는 건데 그 TV 토론이나 이런 걸 할 수가 있는 건데 그게 좀 어려울 것 같고 저는 1%대 중후반 봐요. 1% 중반이요. 1.5에서 1.8 정도. 뭐 어쨌든 권영국을 언제부터 알았다고 사람들이 제가 무시하는 게 아니라 원외 정당이 되고 지금 약간 침체기였거든요. 그러다가 이번에 계기로 한 것이고 뭐 어쨌든 나머지 민주노동당을 제외한 정의당을 제외한 나머지 대부분의 정당들은 지금 이재명 후보한테 힘을 몰아주기 때문에 거기에 뭐 진보당도 있고 뭐 여러 정당들이 있어요. 그런 지지자들이나 그쪽으로 뭐 표가 좀 많이 갈 거라고 봅니다. 예. 이번 대선이 이제 대통령 과리로 치러지는 조기 대선이다 보니까 인수위원회 없이 곧바로 취임을 하게 됩니다. 내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체위원회에서 선관위원장이 땅땅땅 이제 당선이 확정을 하면 바로 임기가 시작되는 건데 회의가 내일 오전 7시에서 9시 사이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뭐 당선인이 취임과 동시에 해결해야 될 과제가 상당히 많은 상황이잖아요. 지금 어디에 주목하세요? 일단 이재명 후보도 얘기를 했다시피 비상경제 대응 TF를 구성해 놨습니다. 이게 즉시로 본인이 당선이 되면 가장 중요한 거는 경제 문제에 대한 해결입니다. 지금 6개월 동안 무정부 상태예요. 그러니까 대외적으로도 통상협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상 지금의 권한대행 정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는 하나 대통령이 없이 되기 때문에 결정이 안 됐던 것이고 통상뿐만 아니라 국내에 대한 여러 가지 경기 진작에 대한 결정들을 곧바로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우리 한국은행도 대한민국 경제 성장률 0%대로 잡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을 해소할 수 있는 뭔가 가시적인 조치부터 해야 하기 때문에 비상경제 부분이 가장 먼저 줄여야 될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기본적으로 내란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그동안 선거 기간에 밀어놨던 여러 가지 특검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곧바로 실행해서 오래 끌지 않아야 된다. 이게 1년이 가고 2년이 돼서 이 내란 문제에 대해서 계속해서 정치권에서 이걸 가지고 갑론을박하면 이 나라 살림이라든지 민생을 회복하는데 굉장히 국민들이 필요해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속전속결로 빨리 결정을 내리는 부분도 아마 그 두 가지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바로 국정을 시작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뭐 경제가 아마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될 거고 이재명 후보도 방금 얘기했지만은 TF를 만든다고 했는데 어느 누가 대통령이 돼도 지금은 경제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건국 이래 4분기 연속 0.1 경제 성장률이 0.1% 이하인 거는 지금 이번이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작년 2분기부터 마이너스 0.3, 0.1, 0.1, 마이너스 0.2 그렇거든요. 비상계엄 이전부터 이미 나라 경제는 완전히 망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그 고집 그냥 고집이 아니라 저는 보통 똥고집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 무슨 건정재정을 얘기를 하면서 감세는 또 이렇게 많이 해가지고 이게 누적이 돼가지고요. 차기 정부가 지금 부담을 기본적으로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좀 핸디캡을 안는 게 마이너스 80조 원이에요, 기본적으로. 예, 이게 지금 계속 누적됩니다. 그렇다고 지금 당장 증세도 못해요. 재정 적자를 감수하고서라도 돈을 과감하게 지금은 풀어야 된다. 그건 어느 후보라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했을 거라고 보고 저는 큰 틀에서 어쨌든 1년 안에 웬만한 거는 다 하든지 개혁의 방향을 잡지 않으면 다 좌초된다고 봅니다. 그게 개헌도 있고요. 1년 안에 개헌의 방향성도 잡아야 되고 저는 다른 거보다도요. 지금 그 재생에너지 비율 늘리는 거 이거가 굉장히 이게 뭐냐면은 단순히 그냥 기후위기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지금 10% 뭐 통계에 따라서 9%대 후반대 재생에너지 비율인데 유럽연합은 50%가 넘었어요. 지금 중국도 35%고요. 전 세계 OECD 평균이 38%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당장 내년부터 유럽연합에서 탄소 국경제도 그러니까 탄소 국경세 지금 도입하고 있고 미국도 지금 청정에너지법인가 그거 만든다고 해서 비슷한 거 하는 거거든요. 알리백 등등 해가지고 우리나라 기업들이 지금 엄청나게 많은 부담을 안는데 지금 아직도 뭐 중국 건에 아니네 이딴 얘기를 지금 대선 후보가 나와서 하면은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느 정권이 됐든 미친 듯이 늘려야 돼요. 지금 재생에너지 풍력이 됐든 태양광이 됐든 지금 따질 때가 아닙니다. 이건 국가 경쟁력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건데 차기 정부에서는 그거에 대한 비전을 명확하게 제시를 해야 돼요. 지금. 예. 그 아마 투 트랙으로 가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하나는 뭐 아까 뭐 내란 청산 얘기하듯이 그다음에 그 비상계엄과 관련된 뭐 과거 정부의 일들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공격을 하면서 본인들의 어떤 정당성 같은 것들을 강화하는 그런 정치적 행위를 하나 할 것이고 근데 그거는 이제 정치적 행위고 실질적으로 맞닥뜨린 것은 경제와 민생 문제 이것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뭐 새 정부가 들어섰을 때 그 정부의 다 책임은 아니죠. 사실 경제라는 게 뭐 하루아침에 되는 것도 아니고 그 이전 정부로부터 계속 혹은 그 이전의 이전 정부로부터 계속 내려오는 것이고 또 국제적인 질서라든가 이런 것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게 많기 때문에 당장 뭐 차기 대통령에게 뭐 만약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그 이재명 후보에게 다 물을 수는 없지만 그러나 현실로서 먹고 살기 힘들어졌을 때 아니 이거 이렇게 대통령 새로 뽑아줬는데 이거 왜 이래? 라는 얘기가 나오는 건 당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하나는 그 약간 내란 청산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공격적으로 이렇게 가고 또 한쪽에서는 이게 약간 경제 성장과 관련해서 뭐 재정 적자를 감안하면서 뭐 돈을 좀 푼다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국민들 좀 뭐 이렇게 다독이는 양 트랙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세 분은 마지막으로 이제 대선 이후의 정치권의 구도와 방향 어떻게 보십니까? 짧게. 뭐 이걸로도만은 뭐 계속 얘기할 수 있지만 앞으로 계속 이 얘기를 하겠지만 네.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은 대선 이후의 정치권의 방향은 국민의힘에 달린 것 같아요. 국민의힘에 사실상 달렸다. 이제 민주당이나 이재명 후보가 만약에 하나 당선이 된다면 결국에는 타협의 파트너로서 정상적인 공당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게 아니고 여전히 부정선거를 얘기하고 대선에 불복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 매번 싸우는 야당으로서 국민의힘이 존치된다. 그러면 더 이상 또 정치가 실종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의힘이 그 안에서 정상적인 탄핵에 대해서 탄핵을 반대하는 측들이 나가고 탄핵을 찬성하는 쪽이나 아니면 합리적인 보수로서의 탈바꿈을 할 수 있으면 정치가 어느 정도 시작점을 맞는 거고 그게 안 되고 계속해서 대선 불복, 부정선거 주장하면서 또 야당으로서 싸워가겠다 하면 또 그냥 국민들은 이 정치의 싸움 속에서 굉장히 필요하실 것 같아요. 일단은 그 아까 전에 서영주 수장이 말씀하셨지만은 수사가 이루어지면은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정치 보복이다 얘기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똘똘 뭉쳐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이제 다 소위 말하는 친윤 당권파들하고 한동훈 전 대표 등등등이 어떤 역학관계로 이거를 대응하느냐가 중요해질 것 같고 전당대회를 뭐 안 치를 수 있다라는 얘기도 나와요. 지금 아예 그냥 비대위로 1년을 지금 내년 지방선거까지 갈 수도 있다. 그러면은 이제 그 이후에 어떤 식으로 이거에 대해서 받아들일 것이냐 또 이제 그 이후에 당권은 누가 가져갈 것이냐를 놓고 굉장히 치열한
싸움이 예상이 돼요. 그냥 국민의힘 보는 게 꿀잼이겠다. 뭐 이런 평가들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예. 아 이거 뭐 우리가 졌다는 걸 다 전제해서 얘기하니까 근데 뭐 그럴 가능성이 높지만 만약에 민주당이 패배를 하게 된다면 이재명 후보가 패배가 한다면 민주당도 아마 경천 동지할 일이 벌어지겠죠. 근데 뭐 현실적으로는 그럴 가능성이 크게 높지는 않은 게 사실이고요. 근데 만약에 김문수 후보, 이재명 후보가 승리를 하게 된다면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아주 치열한 뭐 당권 경쟁이 됐든 친윤 청산이 됐든 이런 것들을 놓고 여기서도 역시 또 심각한 일들이 벌어질 거예요. 그리고 이게 그냥 당장의 이런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굉장히 누적된 문제거든요. 이게 저희 당 같은 경우는 야 이거 영남 자민련은 언제까지 이거 계속 갈 거야? 수도권을 완전히 포기한 상태로 그냥 갈 거야? 그리고 우리 당의 체질 개선 언제까지 이 나이 드신 분들만 바라보면서 갈 거야? 젊은 세대 어떻게 할 거야? 뭐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그리고 부정선거 이거 갖고서 계속 장사할 수 있어?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 굉장히 캐캐묵 오래된 내려왔던 이 문제들 전체를 다시 전면적으로 검토하면서 쉽게 얘기하면 합리적이고 그 뭐랄까 논리적인 그런 보수 정당으로 갈 거야 아니면은 계속 특정 지역에 의존하고 특정 세대에 의존하는 그런 정당으로 갈 거야라는 부분에 대한 큰 싸움이 벌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뭐 대한민국 그 뭐랄까 정당 정치도 꽤 큰 변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